네, 안녕하십니까? 채널 박지영 운영하고 있는 박지영입니다. 예, 오늘은 정말 제가 재밌는 인터뷰 자리 이제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이 책,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에서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레트로 개발 게임 바이블이라는 이제 책인데요. 레트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레트로 이제 비밀을 우리 같이 이제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이 책을 집필하신 박주왕님 제가 오늘 모시고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이 책에 숨겨진 내용들 같이 한번 설명하는 자리 만들어 봤습니다. 예, 먼저 박주왕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트로 게임 개발 바이블 저자 박주왕입니다. 오늘 이런 귀한 자리 만들어 주셔서 우선 박재원님께 너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걸 설명드릴 수 없지만 최대한 독자분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최대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소개 감사드리고요. 실은 이제 제가 이제 이 책을 이제 봤을 때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제 저도 이제 8비트 컴퓨터부터 뭔가를 이제 진행했던 이제 사람입니다. 저도 이제 애플 2, 그 다음에 이제 MSX 같은, 이 책에도 이제 MSX 책 얘기 많이 나오죠? 예. 그 다음에 이제 IBM PC,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이제 밟아왔는데요. 물론 저는 이제 이게 콘솔 게임 쪽, 그냥 일반 콘솔 게임기 쪽은 잘 다뤄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발전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잘 이제 이해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때는 인터넷 이럴 때, 이 책이 나왔을 때 인터넷 이런 게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스탠드얼론 방식으로 모든 이제 게임 같은 것들 하고 또 이제 게임을 얻는 방법도 실제 상용 게임을 구입하는 방법도 있지만요. 친구들 그 복사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월간 마이크로소프트나 컴퓨터 학습 같은 이런 잡지에서 제가 이제 직접 가져와가지고 타이핑도 하고요. 물론 글자 하나 틀리면 이제 막 죽죠, 게임하다가.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을 이제 해봤는데요. 옛날 생각이 좀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오늘 박주왕님 모시고 제가 이제 궁금했던 사안들,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또 여러 가지 또 드는 느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 가지고 오늘 질문하는 그런 거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주왕님? 예. 네. 자, 이번에 이제 집필하신 바로 이 책, 레트로 게임 개발 바이블 책이요. 과거 80년대 월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코드를 이제 겉들이면서요, 여러 가지 이제 MSX의 비밀을 이제 풀어내는 이제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도 아직도 기억나는 몇 분, 성함도 기억나는데요. 그분 중 한 분이, 여러분도 알고 계신 그분입니다. 그런데 현대적인 관점에서요, 이제 과거를 되짚어 보니까 참 재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예전보다 아는 게 많아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어떤 식으로 이게 바뀌었는지를 저는 알고 앞을 보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미래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보는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이제 이게 느끼는 바가 좀 있었는데요. 집필하신 내용 중에서 가장 이제 강조하신 부분, 즉, 요 책에서 내가 정말로 독자에게 알려주고 싶은 내용, 요런 거 있으면 그걸 한번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제가 MSX 게임을 이제 만들려고 한 이유 자체가 과거에 제가 그 당시에 게임을 즐겼을 때 게임을 너무 재밌게 플레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프로그래밍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면 관심이 없었다기보다는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을 이제 즐기기만 한 유저로서 이제 지내왔다가 이제 저도 나름대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공부하고 이제 어느 정도 어떤 게임이든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제 좀 자신감이 찼을 때 그렇다면 과거의 게임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특히 오락실 게임들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거 정말 그 미스테리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과거 이제 그 PC 게임이나 MSX 게임들을 이제 한번 나도 만들어보자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대적인 관점에서 제가 과거의 게임을 만든다고 할 때 과연 과거의 기술로 게임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좀 회의감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유행했던 기술이 이제 어셈블리 언어나 베이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로 하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그렇게 만들면 그거는 개인적인 만족에 불과하지,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유를 한다고 하면 그건 어떤 죽은 지식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제가 고전 플랫폼에서 돌아가는 게임을 만들 때는, 현대적인 관점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그 방식에 이제 크게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 레트로 게임 개발 바이블 책을 보시는 분들도 그 내용을 활용해서 현대적인 자기 업무라든지 취미일 수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활용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책을 쓰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제 프로그래밍 코드 언어는 추상화 언어의 마지노선인 C 언어를 반드시 써야 된다. 예, 마지노선이죠. 예, 마지노선이니까 C 언어가 무너지면 아마 그때는 프로그래밍 언어 자체가 무너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최근에 핫 이슈인 챗 GPT가 나오는데 나중에 이거보다 더 뛰어난 AI가 나와서 그냥 이런 C 언어로 짜줘 이렇게 해주면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그런 C 언어로 이제 개발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강조를 했고, 두 번째로는 디버깅이 필수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디버깅이 실제로 게임 컨텐츠 개발하고는 크게 상관없을지 몰라도 나중에 게임을 보다 더 정교하게 만든다든지, 그리고 게임 개발에 있어서 가장 악영향을 미치는 개발 시간, 버그 잡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디버깅 기능이 필수라고 생각해서 디버깅 내용을 추가를 했습니다. 보통 일반 책들을 많이 읽어보면 대부분 개발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지 디버깅 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소홀히 하는 그런 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디버깅 내용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책이 단지 고전 플랫폼을 그리워하는 내용이 아니라 현 세대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전 플랫폼뿐만 아니라 현 세대 기기, 예를 들면 안드로이드나 윈도우 운영체제에서도 돌아갈 수 있도록 크로스 플랫폼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을 좀 강조를 해서 제가 책을 집필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세 가지 중에서도 가장 강조한 부분은 디버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나중에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실제 코딩도 자체도 중요하지만 업계에서 대우를 받으려면 프로그램에서 어떤 버그가 발생했을 때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그걸 단시간 안에 찾아내는 그런 능력이 개발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점의 특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디버깅을 좀 중점을 많이 뒀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근데 이게 고전 게임을 개발하다 보니 특히 MXX 게임 같은 경우는 특히 원 같은 경우는 크기가 32,768바이트라서 32KB. 예, 32KB. 그 안에 모든 내용을 다 집어넣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 또 디버깅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셈블리 언어 같은 경우는 그냥 머신 코드가 그대로 이제 1대1 대응되기 때문에 디버깅 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가독성 있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려면 C 언어로, C 언어 문장으로 파악하려면 좀 더 현 세대의 기술보다는 좀 더 집중된 어떤 내용이 더 필요한데요. 다행히 MXX 커뮤니티는 MS-DOS에 비해서 좀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계속 좋은 기술이 나오고 있고, 현재는 거의 현 세대와 동일할 정도로 디버깅이 가능한 상태로 올라온 상태입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도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제일 와닿는 게 뭐냐면 이제 디버깅입니다. 이게 저도 굉장히 궁금한 게 뭐냐면 왜 대학교 특히 컴퓨터 사이언스나 컴퓨터 어떤 엔지니어링 학과에서요 디버깅 과목이 없는지에 대해 가지고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실제 우리가 어떤 제품 만들고 나서 상당한 작업을 디버깅 그리고 트러블 슈팅에 쓰는데요. 막상 그걸 체계적으로 가르쳐 준다거나 아니면 그걸 방법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노하우 같은 걸 전수받기 어렵고 그걸 다 아는 선배 어깨너머로 배운다든지 아니면 내가 시행착오를 해야 되는데요. 마침 또 이 책 같은 경우는 레트로 게임의 방점을 찍으면서도 이 레트로 게임의 특성상 디버깅이 좀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에뮬레이터에서 동작해야 되고요. 맞습니다. 그다음 또 심볼 같은 거 예를 들어 그냥 GDB 해가지고 되지 않아? 하는데 그 심볼을 넣을 공간도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해 가지고 아마 고민도 많이 하셨고 또 실제로 하시면서 정말 경험담을 풀기 때문에 저는 매우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8비트 컴퓨터 저도 아까 애플2부터 시작해서 여러 다양한 컴퓨터를 많이 접해봤는데요. 여러 8비트 컴퓨터하고 마찬가지로요. MSX 시스템, 특히 제가 다른 시스템도 그렇지만요. MSX 쪽에 제가 방점을 찍어보겠습니다. 가장 큰 제약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이 제약을 거꾸로 돌파를 하거나 아니면 역으로 이용해가지고요. 이 제약 자체를 기능으로 쓴 혹시 이런 게임이 있는지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MXX 시절에 개발자들 분들께서 만약에 게임을 개발하셨다면 분명 그분들도 나름 어떤
그 리소스 제약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실 걸로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서는 그 MXS 스펙이 좀 최대 스펙이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고사양 스펙이 고사양 스펙이기 때문에 예. 그 시절 개발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게 당연한 거다. 뭐 제약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디까지나 제가 추정으로 그냥 이제 말씀드린 거고. 근데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엄청난 제약이죠. 아까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MXS1 같은 경우, 32K 네. 그 공간에 게임을 만들어야 된다. 그건 엄청난 제약이고, 속도도 거의 현대 컴퓨터의 몇천만 분의 1 정도의 수준 밖에 되지 않으니까. 아마 2에서 3MHz로 동작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예, 맞습니다. 예, 그렇죠. 예. 지금은 몇 기가헤르츠 단위인데요, 메가입니다. 예. 그리고 싱글코어, 멀티코어 차이도 네. 있으니까 그 차이는 더 크게 벌어질 거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제 그 게임을, MXX에서 동작하는 게임을 만들면 굉장한 제약적 압박이 가져옵니다. 특히 그리고 C 언어로 일단 개발을 하면 어셈블리 언어로 이제 개발하는 것보다는 코드 크기가 커지는 것이 이제 당연하고, 다만 제가 이제 샘플 게임을 만들어 보면서 테스트 해본 결과 C 언어로 만들어도 속도상의 어떤 제약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거는 제가 확실히 검증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한땀 어셈블러, 특히 이제 예전 CPU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요즘 CPU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이 어셈블러를 쓴다는 것 자체가 이제 약간 어불성설이 되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실제로 쓸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C하고 어셈블러 두 가지로 테스트를 이제 해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럴 때 큰 성능 차이 없다는 거, 이거 제가 굉장히, 저도 이제 이거 실증적으로 얻은 경험이기 때문에, 저도 좀 놀랐습니다. 책에도 이제 일부 언급이 나오잖아요. 성능 비교 같은 거. 그래서 책 자체에서 이제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거는 좀 나중에 이제 제가 좀 생각을 못해서 집어넣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도 우리가 C나 C++ 언어로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다가 성능을 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셈블리 언어를 집어넣듯이 우리가 이 레트로 게임을 만들 때도 C 언어로 제작을 하다가 도저히 C 언어로 안 되겠다. 이럴 때 어셈블리 언어를 인라인으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레트로 게임 개발에 진짜 목숨을 걸고 도전하신다면 속도 문제는 진짜 걱정 안 해도 된다.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다고 했는데, 약간 MXX1 같은 경우는 이제 타일 시스템이 가장 큰 제약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타일 시스템이라는 거는 이제 타일을 이용해서 이제 배경을 구축하고 배경을 스크롤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건데요. 근데 이 기본적인 이 타일의 크기가 8x8 픽셀로 되어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죠. 예,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은 즉슨 화면의 어떤 좀 애매한 부분이라고요. 2,3 이런 부분에 타일을 배치를 할 수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정수형이죠. 8의 그렇죠. 배수에, 8의 배수에서만 타일을 배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때문에 이제 아주 애매한 MXS만의 특유의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즉, 배경을 스크롤하고 싶으면 1픽셀 단위, 부드러운 스크롤은 전혀 불가능하다. 그리고 타일 단위로 이제 화면을 스크롤하기 때문에 좀 약간 끊어지는 듯한 그런 화면, 끊어지는 그런 화면 스크롤을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임이 이제 마성전설 1을 볼 수 있거든요. 저는 처음에 이제 마성전설 1 보고 배경 스크롤에 대해서 어릴 때 봤을 때, 이거는 참 대단하다. 이게 무슨 이펙트인가 보다. 이런 그렇죠. 식으로. 예. 그 당시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게 기술력의 한계로 인해서 그게 8픽셀 단위로 뚝뚝 끊어지면서 스크롤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제약 조건 때문에 MXX1 게임들은 배경 스크롤에 큰 문제를 이제 가져왔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제약 조건을 극복한 게임들, 이게 또 그 시스템 하에서 그런 제약 조건을 또 극복하려는 그런 시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서치를 해보고 좀 조사를 해보니까 엑소이드 Z라는 종스크롤 비행 슈팅 게임이 있습니다. 이 게임이 픽셀 단위로 MXX1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픽셀 단위로 화면을 스크롤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참 편법을 썼더라고요. 제가 지금 설명을 제대로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게임 타일이 한 타일이 8x8 픽셀이지 않습니까? 8x8이죠. 그래서 이제 픽셀 단위로 스크롤 하기 위해서 그 타일을 8개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타일은 1픽셀 예, 아래로 알아요. 내리고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8개를 준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화면상에서는 이제 네. 그 프레임이 갱신될 때마다 그 타일을 타일을 교체하는 교체하는 거죠. 예. 예. 그렇게 해서 예. 머리 좋은데요? 그렇게 해서 예. 화면 스크롤을 그 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제약 조건을 이제 극복하는 거 보고 참 그 항상 뭐 제약 조건이 있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구나 생각을 했고요. 우리 엔지니어들은 항상 문제가 있으면 예. 해결하죠. 이런 제약 조건 극복하는 거는 그 시스템만 다를 뿐이지 뭐 온라인 그 네트워크 기술도 예. 어떻게 보면 다 눈속임이라서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듯하게 이제 보일까 이런 것에 이제 연구를 해서 그 다 이제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시대가 좋아지면서 이제 그런 제약 조건은 다 없어지고 있지만 어쨌든 제약 조건을 극복해야 된다는 이 단순 명제는 시대를 계속 그 초월해도 네. 늘 우리가 간직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 예전 시스템에서 그 한번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는 어떤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항상 우리 문제는 있습니다. 아무리 이제 시스템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리 뭐 SDK, 프레임워크 여러 가지가 좋아진다 하더라도요. 또 그만큼 상전 눈높이도 높아질 거고요. 또 다른 장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어떻게든 우리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또 그 방법을 찾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게임의 어떤 재미나 아니면 색다른 또 느낌 또는 이제 경험을 이제 선사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워낙 개발 환경이 좋아가지고요. 유니티, 그리고 이제 언리얼들 많이 쓰실 거고요. 이거 쓰면요. 상용 엔진인데 이제 이게 저수준, 즉, 로레벨 작업들을 사실상 자기가 다 해주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게임 컨텐츠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경향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이 책에서 이제 정말 그 시스템 말단에서 동작하는 여러 가지 이제 원리들을 설명한단 말이죠. 요걸 혹시 이해하고 있으면 개인 개발자 입장에서 어떤 점이 유리할까요? 이게 이 질문을 만약에 금방 말하신 질문을 한 10년이나 10년 전에 했다면 네. 그 이제 로레벨 쪽을 자세히 알고 있으면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그 말씀드릴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게임 개발자 입장에서 이제 유니티나 언리얼 같은 이제 툴 같은 게 너무나 기능이 막강하고 맞습니다. 예, 진짜 이 못 만드는 게 예. 그 없으니까 이게 만약 게임 개발자로서 어떤 그 범위를 한정시킨다면 굳이 로 레벨을 알 필요는 없다. 네. 예, 이거는 사실 그 지명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예,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인정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예. 다만 이제 우리가 게임을 개발하는 그 문턱이 엄청나게 낮아졌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 게임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그 게임이 만약에 어떤 성공, 예를 들면 게임이 재밌다는 것도 성공일 수도 있겠고 게임을 출시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것도 성공의 하나의 지표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일단 제외를 하고 우리가 만든 게임이 다른 게임보다 더 낫다. 즉 창의성이나 이런 거를 배제하고 다른 사람들이 만든 게임에서 내가 좀 더 1%라도 더 낫다. 그런 게임을 만들려면 로 레벨 수준의 어떤 기술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언리얼이나 유니티로 게임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냥 싱글 패키지 게임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 네트워크 게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네트워크 게임도 이제 레벨이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턴제 게임들은 그 난이도가 쉽습니다. 예, 그렇죠. 그다음에 뭐 RPG, MMO 게임, 그다음에 MMO 게임 이렇게 올라갈수록 이제 난이도가 높아져요. 그리고 어떤 네트워크 대전 게임, 예를 들면 축구 게임이나 농구 게임이나 이런 경우는 각 캐릭터 간 동기화 기법이 굉장히 많고 이런 동기화 기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면 네트워크 패킷이 어떻게 전송이 되고 그다음에 모바일상에서도 어떤 음영 지역에 들어갔을 때 그 패킷이 사라질 때 그런 복구 처리를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대한 어떤 기반 기술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면 그런 고품질의 온라인 게임을 만드는 게 힘듭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게임 회사 같은 경우 레거시 코드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C나 C++ 모듈을 만들었는데 이걸 굳이 뭐 C샵으로 만들기보다 그냥 유니티에서 통신을 해서 그 모듈을 활용하자 이런 식으로도 이제 어떤 업무가 들어올 수도 있고 만약에 그런 경우에서도 대응할 수 있다면 회사 내에서 자신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제반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로우 레벨 쪽의 어떤 기술을 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해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조금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전제하고는 상충이 되는데요. 네. 예. 그냥 게임을 좋아하시고 그냥 뭐 인디 게임 만드신다면 언리얼이나 그 유니티로 충분히 게임 개발이 가능하다. 굳이 로레벨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저장 공간도 이제 무제한으로 이제 늘어났고 속도도 CPU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아무리 뭐 극학으로 짜도 게임은 돌아간다.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그렇지만 그 통하는 게임을 만들려면 적어도 APK,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 APK 같은 경우는 그래도 파일 크기를 덩치를 줄이거나 줄이거나 다운로드도 느리면 사용자들 많이 화내잖아요. 예. 그리고 뭐 뭔가 업데이트를 했는데 뭐 할 때마다 실수를 연발한다. 이러면 그 고객들이 다 죄송합니다. 유저들이 다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방지할 수 있는 제반 시스템의 구축 이런 거는 아키텍트로서의 어떤 재능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모든 일반적인 그런 모든 제반적인 내용이 전부 로레벨 쪽하고 이제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게임 개발을 넘어서 진정한 개발자로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면 로레벨 쪽 지식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한번 어느 정도 자신이 게임 개발에 어떤 익숙해졌다고 생각하면 로레벨 쪽 제반 기반 기술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주제가 또 다르게 바뀔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야, 너 유니티 같은 그런 툴을 만들어봐라. 이럴 경우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지금 사실 유니티나 언리얼이 거의 게임 개발 툴을 독점을 하고 있지만. 네, 양분을 해서. 네, 양분을 하고 있지만 있죠. 비슷한 툴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아 보이지만 언젠가는 얘네들도 다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종류입니다. 그래서 근저에 깔린 유니티는 컴포넌트 기반 이제 게임 개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언리얼은 이제 그래도 나름대로 C++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런 근저에 깔린 기반 기술을 깨차고 있다면 차후에 어떤 개발 환경이 바뀌더라도 쉽게 대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 유니티나 언리얼 때문에 예전에 3D 게임 엔진들 많지 않습니까? 예, 많았죠. 예를 들면 일리티 엔진이나 뭐 오거 3D 오픈소스이긴 하지만 그다음에 뭐 네블라 3D 디바이스 같은 그런 좋은 3D 엔진은 다 사라졌습니다. 좀 그런 다양성이 사라졌다는 면에서는 좀 아쉽긴 한데요. 네,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이제 그런 플랫폼 환경이 급변해도 그 당시에 그런 엔진을 개발했던 사람들은 유니티라는 환경이 제대로 크게 큰 비용 없이 다 적응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요. 그 기반이 됐던 게 다 그런 기본이 되었던 어떤 기술을 다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리얼도 접하는 순간 바로 쉽게 파악을 해서 쉽게 커뮤니티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로레벨 기술에도 크게 너무 홀대를 하지 마시고 시간 좀 여유가 있으실 때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개발자로서 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